자, 이제 4강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응 대비 문제, 이거 융합형 복합 제재 문제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본 트레이닝 코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기출문제라는 거 아주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논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그냥 풀었다 이것이 아니라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놔야만이 시험장에 가서 이러한 유사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때 순조롭게 인출이 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제라도 이게 왜 답이 되고 이게 왜 틀리고 틀렸다면 왜 틀리고 답이 됐다면 왜 답이 됐는지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푼 거하고 항상 비교해 가면서 좀 흥미롭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강입니다. 17쪽입니다. 17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철의 3인곡 가사하고요, 신음의 시조가 나와 있습니다. 고전 시가는요, 이 가사와 시조의 만남이 출제 1입니다. 무조건 가사는 나오게 마련이고 시조, 연시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음의 시조도 연시조 중에 한 편이거든요. 자, 정철의 3인곡은 뭐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이 미는 님을 말하고요, 이 사는 생각한다, 님을 생각하는 노래다. 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님을 그리워하는 가사입니다. 뭐 정철의 3인곡, 성민곡, 성산별곡, 관동별곡 시험에 다 나왔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기본 작품이기 때문에 나오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전 작품이 굉장히 뭐 요건 몰랐지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빨리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나중을 위해서요. 자, 3434이기 때문에 나의 몸이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겨났으니, 이 상기다는 생겨나다, 태어나다 또는 만들다 이런 뜻도 있어요. make. 여기서는 님을 따라 내가 태어났다.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란가. 하늘이 왜 모르겠느냐,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이 종결형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일이란가, 이것은 의문형이에요. 왜 모르겠는가. 근데 알면서도 물어봤기 때문에 서리적 의문이다. 이런 거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시니, 이 괴다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젊어 있고 님도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은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이게 이제 이 밑에 선지의 실제가 되거든요. 이 노여 없다는 것은 전혀 없다. 전혀. 부사입니다. 님하고의 사랑은 전혀 다른데 전혀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사랑했었다. 평생의 원하기는 함께 예자 하얀던데, 이게 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다,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살아가다. 그러니까 예다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것이요, 이 네 개 단어는 꼭 외워야 됩니다. 니다, 녀다, 녜다, 니다. 그러니까 니다, 녜다, 녜다, 예다. 요거는 고우 또는 살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시냇물도 울어내어 가는구나, 울면서 가는구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했는데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화자가 님과 떨어져서 외로이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처지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엊그저께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이 광안전은 천상이에요. 님과 함께 있었던 천상세계죠. 그더대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왔느냐. 이 하계가 바로 지상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공간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 공간으로는 정철이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전남 창평에 내려왔었던 것이고요. 그 전에는 천상에 있었다. 천상이 바로 궁궐의 세계겠죠. 하계에 내려왔는데 올 때의 비스머리 헐크러진 지 3년이나 됐다. 시간의 흐름이 있죠. 연집은 있지만 누굴 위하 곱게 할 것인가. 화장품이 있지만 님이 없으니 누구를 위하여 내가 곱게 꾸밀 것인가. 요거는 이제 의문형 어미거든요. 여러분들 이 고전시가에서 이 종결형 어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건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꼬 뭐뭐 할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소리로 표기를 하기도 해요. 뭐뭐 할꼬. 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갈꼬, 어디로 갈까. 요건 의문형 어미인데 여기서는 한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형 어미라고 하더라도 진짜로 감탄과 좋아하는 뜻이 있고요. 한탄과 탄식이 있고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탄입니다. 누굴 위해서 곱게 꾸밀 것인가? 님이 없는데 한탄의 뜻입니다. 의문형 어미인데
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고 떨어진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한데 걱정도 끝이 없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런 것은 감탄형 의미죠.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 이건 감탄인데 이 속에 뭐가 있다? 탄탄과 탄식이 있는 것이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보니. 염량은 더울 염, 서늘할 양, 이건 추위죠.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와버렸다. 이것은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 세월의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듣고 보고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님과 떨어져 살아가는데 시간만 많이 흘러가고 있다. 동풍이 건득 불어 적설을 쌓여내니 눈을 녹여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다. 저 매화는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갑고 담담해. 눈 속에도 피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도 피는 매화는 굉장히 쌀쌀하고 차갑고도 담담한 그 기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암향, 그윽한 향은 무슨 일인가? 여기 이제 이 무사일고 이런 것이 밑에 연결돼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에 의문형 음이 또 나왔죠. 뭐뭐 할고 뭐뭐 할까. 이게 의문형 음인데 여기서는 매화에 대한 감탄이잖아요. 매화는 차갑고 담담한데 거기에 그윽한 향기까지 있는데 아, 이것은 과연 무슨 일인가. 이것은 의문형인데 여기에는 감탄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을까 니을꼬는 의문형인데 뜻이 다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좋다는 뜻이에요. 매화에 대한 감탄입니다. 오, 매화 차갑고 쌀쌀한데 향기까지 아, 좋다, 너무 좋다. 황혼의 달이 쫓아와 베개를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인가 아닌가. 저 달이 님처럼 생각이 들어. 아, 달이 쫙 베개를 비치니까 아, 님이 나한테 왔나? 저 매화를 꺾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아, 님이 온 듯 하니까 달빛이 비치니까 저 매화를 내가 주고 싶다. 왜냐면은 매화는 절개이기 때문에 추위 속에서도 피는 지조나 절개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같은 저 매화를 주고 싶다. 나의 절개를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너를 보고 이 매화죠. 매화를 의의로 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실꼬, 요게 또 니을꼬가 또 나왔잖아요. 요게 의문형인데 여기서는 궁금하다 이거죠. 한탄이 아니라 과연 나의 사랑을 알아줄까? 과연 알아줄까? 이렇게 궁금하고 의심스러워하는 의문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인곡 여기 본문을 통해서도요. 앞으로도 묵묵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비교 대응하는 문제로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나무는 신음의 시조입니다. 창밖에 워석버석 소리입니다. 낙엽 소리죠. 님이신가 일어난 자 기대를 했겠죠. 해란 난초입니다. 해경은 길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여기 또 나왔죠. 뭐뭐 니을꼬 니을까. 이건 뭐라고 그랬지? 의문형 어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형 어미는 여기 위에 나왔듯이 매화는 암향은 무슨 일인가? 이 무슨 일인가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소리가 들려서 님인가 하고 딱 가봤더니 님은 아니고 낙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한탄하는 마음이 이 의문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니을꼬가 아닙니다. 어주보 유한한 간장이 이 간과 창자입니다. 이 간과 창자는 마음을 뜻하거든요. 나의 이 한계가 있는 마음이 간과 창자가 다 모두 다 이게 부사인데 끊어질까 하노라.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서 나의 창자가 다 끊어질까 하노라 라고 평서형 종결 의미로 끝을 맺은 거죠. 이 두 편의 작품은 다 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거나 유사한 단어나 구절이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의 원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38번에 보시면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인데 말이 설명이지 이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또는 구절을 비교하고 대응하라 이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유사하거나 다른 작품이라도 이렇게 엮어서 표면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단어나 구절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비슷한데 정말 비슷한 만큼 같냐, 비슷하지만 다르냐, 또는 다른 단어지만 그 속에 동일한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파고드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논리적인 해석법이고 논리적인 대응 대비의 문제,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자, 1번 보면은 가의 노여하고
다는 다 부사거든요. 여기 이 마음 이 사람 견줄 때 노예 없다, 전혀 없다, 이 부사잖아요. 그리고 여기 간장이 다 끊어진다, 이것도 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사라는 공통점인데 단어만 다른 것이죠. 이 수식어가 나오는데 님에 대한 원망이 없죠.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부사나 부사어는 없어도 되는데 정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 내가 슬펐다. 근데 겁나 슬펐다. 그러니까 부사가 들어가면은 강조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뭐 원망은 절대로 아니죠.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한한거야 하노라 이것은 하다 동사인데 종결형 의미가 좀 다를 뿐이죠. 이 가에서는 물 흐르듯 하는구나, 이것은 세월만 빨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감탄형 종결 의미로 쓴 거고요. 그리고 나번에 하노라 이것은 평서형 종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나 동사 하다는 같죠. 종결형 의미만 다르죠. 그리고 이 두 편은 다 님과 없는 안타까운 처지이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를 이런 건 없어요. 단정적인 종결형이 아닙니다. 단정적인 종결형이 나오려면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외우세요, 여러분들. 하나는 뭐뭐 해야 한다, must 이거고, 또 하나는 뭐뭐 해라, 뭐뭐 하라라고 하는 뭐예요? 명령형 의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명령형이나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잘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단정적인 종결형 의미라고 하는데, 이 두 편은 한탄과 그리움으로 어떤 주관적인 정서를, 아쉬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 주장,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라 이런 것은 안 나오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가의 매화하고 해라는 서로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매화는 내가 그 지조를, 매화의 지조가 나라고 보고 님에게 보내주고 싶은 것이고, 이 해라는 그냥 난초예요. 단순한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와 동일시되는, 이 해라는 동일시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물은 맞고요. 의인화는 이 매화를 너라고 했기 때문에 의인화는 매화는 맞아요. 근데 이 해란이 다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에 무사일고 무슨 일인고, 요거는 이제 유사한 구절이잖아요. 유사한 구절이 정말로 유사하거나 같은 뜻인가를 비교해서 낸 문제예요. 가에서 무사일고는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양은 무슨 일이냐, 아 매화가 저렇게 추위 속에서도 피는데 거기까지 향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 이거는 감탄이다 말이에요. 매화에 대해서 아 너무 좋다. 나번에 무사일고는 님인가 여겼는데 가보니까 낙엽이 무슨 일이냐, 이게 낙엽이네, 애객의 낙엽이네, 실망과 한탄의 의문형이잖아요. 근데 이 니을고 니을가는 똑같은 의문형이긴 하지만 거기에 내재된 의미가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번에 무슨 일인가, 이것은 매화에 대한 감탄이고 이 좋다는 것이죠. 나번에 무슨 일인가, 아 님이 아니네, 이것은 실망과 한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이냐, 여기서 매화는 반가움인데 나번은 반가움이 아니죠. 전혀 보고 싶지 않은 낙엽이었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가움은 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영탄적 어조인데, 영탄적 어조는 의문형 같은 경우는 영탄적 어조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탄이라는 것은 뭐뭐 했구나, 뭐뭐 했도다, 뭐뭐여, 오, 아 이러한 탄식이라든가 이런 한탄의 내용을 드러내는 어조가 영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문형을 쓰잖아요.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피는데 거기에 향기는 이게 무슨 일이단 말인가, 이런 것은 영탄에 속해요. 그리고 나번에도 이 낙엽은 과연 무슨 일이단 말인가, 이것은 그냥 평서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한 것은 영탄의 방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영탄적 어조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틀린 것은 이 반가움이죠. 나번은 반가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5번에 님이신가 나의 님이신가, 이것은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님에다가 이신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나 구절이 진짜로 똑같은지, 다른 단어들이 진짜 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가의 님이신가 나의 님이신가, 이것은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독백적으로 혼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5번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이 틀린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을 끄어가면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맞는 것은 정말 둘 다 이것은 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맞다, 그거를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봤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슷하거나 동일한 단어나 구절들을 매칭을 시켜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출제를 잘한 문제들을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자, 이제 18쪽 사막을 건너는 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A하고 B와의 비교 문제가 나왔고요. 또 소문자 A하고 B에 대한 비교 대응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똑같은 단어나 구절들 간의 비교, 대응 문제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문제 자체가 1번에 보면은 A하고 B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서술상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뭐 A하고 한 제시문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이렇게 딱 A, B 나눠서 비교 분석하는 문제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적인 전후 관계 또는 공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상이한 부분 또는 뭐 과거와 현재 또는 꿈과 현실, 천상과 지상 뭔가 A하고 B 부분은 다르거든요. 다르면서도 뭔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을 이제 A하고 B번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출제를 하거든요. 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A하고 B.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라는 문제거든. 여기 보면은 모든 사물, A의 사물하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물건, 그러니까 노인이 찾는 물건하고 A, 사물. 그러니까 사물하고 물건은 서로 겹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A의 사물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끼게 한, 뭐 사물로부터 소외된, 떨어져 있는, 사물은 사물이고 사물로부터 벗어나 있는 듯한 나의 모습을 느끼게 한 그 사물이고, B번의 이 물건이라는 것은 노인이, 그렇게 힘없는 노인이 어떤 삶의 열정을 가지고 집요하리만큼 찾고자 했던 그 물건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사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느낌을 들게 했던 그 모든 사물들은 의미가 무엇이고, 노인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그 물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고심을 해서 낸 거죠.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로운 문제입니다. 이 2번. 그리고 A하고 B번의 문제도 뭔가 상이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설 지문은 나름대로 읽었다고 보고 제가 따로 자세히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A번은 내가 전쟁터에 참가했을 때 거기에 한병장과 내가 대화했던 과거란 말이에요. 이 과거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B번은 전쟁의 그 죽음의 공포를 겪고 나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없이 평화스럽게 너무나 안락하게 그냥 무심한 듯이 지나가고 있는 이 현실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차에 한 노인이 생에 강렬한 의욕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노인을 내가 현재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A는 과거고 B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B는 노인의 초점이 맞춰진 거고 A는 한병장과 나와의 그 대화 장면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A번은 대화 장면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느리거나 정지고, B번은 노인의 그 동작의 연속, 어떤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A하고 B번은 이렇게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의미롭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렇게 매칭이 될 만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 그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요런 것들을 굉장히 엄정하게 설정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매우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문을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이나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첫 줄에서 한 10째 줄까지는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떤 갈등의 요소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무조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어줘야 되거든. 나는 1인칭이란 말이죠. 그럼 1인칭 소술자는 무조건 주관적인 심리가 드러나요. 뭐 1인칭 관찰자든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간에 나의 주관적인 심리가 드러납니다.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삶을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차단됐다는 것은 분리됐다, 단절된 듯한 느낌을 느꼈다. 여기에서 이 부정적 현실이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어떤 그 사물과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의 상황이 벌써 드러난 거고, 요게 요 제시문의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요거를 먼저 딱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되거든.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싸움터입니다. 두부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나는 노랫소리, 이게 웬일이냐. 아직은 전쟁의 그 감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한가롭고 평온한 거예요. 두유를 둘러봤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내 몸에 밴 전쟁의 냄새였다. 전쟁의 그 흔적이 내 가슴 속에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일상생활이 너무나 어색해. 그런데 두부장수 종소리, 유인가 소리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렸고 나의 안에 긴박감에 비해서 바깥은 태평스럽고 패덕스럽기까지 했다. 패덕은 비윤리적인 느낌까지 났다는 거예요. 남이도 뭐 내가 알고 있는 여사친일 수도 있겠죠. 학교 공부도 너 나로부터 밤을 앗아갔던 그 아틀리에 작업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단절됐다는 느낌을 나는 단절감을 맛봤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의미도 관심도 없었고 권태 짜증스러웠다. 무기력했다 이거죠. 내 안의 긴장에 비해서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내 안에는 여지껏 이런 전쟁의 긴장감과 긴박감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생활이 권태스럽다니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애써보았다. 그러나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를 이해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나의 문제의식, 나의 내적 갈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내가 남이에게 그 얘기, 전쟁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난 다음과 같이 그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 내가 남이에게 들려준 나의 전쟁 경험담이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게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A번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과거 부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전투 중인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요런 게 이제 구어체란 말이죠. 내가 남이한테 말해줬던 그 말로 하는 듯한 어투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투는 고사하고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T에서 거기까지 80km 거리였지만 나와 한병장은 급수차를 몰아서 떠났다. 한치도 앞을 가릴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엔진 소리, 어둠과 정적에 부딪혀서 우리 귓가에 부서지고 부채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서 극도로 정밀해져서 마치 입체 영화처럼 눈 속에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라는 것은 길바닥에 뒹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기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해서 굉장히 집중력이 강해지고 긴장하기 때문에 모든 미세함이 다 나에게 빨려 들어왔고 다 포착이 됐다 이거죠.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날 정도의 긴장감에 놓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온갖 사물들이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 한 번도 가지지 못해서 이따금씩 여우 늑대 따위들이 쏜살처럼 사라지곤 했지. 어둠 속에서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러운 불빛의 감각을 잃고 윈도우에 부딪혀서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헬스간 표정으로 나를 곁눈질했을 뿐이고 그렇지 혈관 속에 움직이는 피의 선에마저 느낄 듯한 이 비상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긋 웃었어. 그러니까 나는 전쟁터 속에서 굉장히 그 긴장감 속에서 어떤 그 생의 감각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그 감각의 섬세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번은 요 대목이잖아요. 한병장이 얼굴을 돌리며 잡아들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이거 구어체입니다. 내가 남이한테 말하고 있는 그 어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말하는 듯한 어투다. 그래서만 쓰는 문어체가 아닙니다. 뭐뭐 했더라. 뭐뭐 했도다 이런 게 아닙니다. 했었어. 한병장이 나한테 물어봤죠. 차일병은 무섭지 않아? 차일병이 바로 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계급이 좀 낮죠. 한병장보다도. 아니요. 전혀. 대단하군. 여기서는 적이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각이 없음이 훨씬 더 무섭고 지금 이렇게 비상한 감각이 느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내가 한병장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어떤 그 섬세한 감각의 소유자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화 장면이잖아요.
나는 제대하면 결혼할 거야. 여기 이제 한병장 말이고, 언제입니까?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 이곳에 온 뒤로 생명의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여기 이제 나의 말이에요. 감각이 막 살아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 났지. 이것도 구어체죠. 몇 시간 지치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 그때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대화 장면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 다 구어체입니다. 왜냐하면 적의 정찰병이 발견되면 공중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가 불볕 같은 폭염이 사정없이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라고 요것도 다 구어체란 말이에요. 내가 한병장과 나눴던 대화 내용을 남이한테 전달해주는 과거의 대화의 장면. 이게 바로 A거든. 그리고 이제 중략 이후에는 이제 과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현실에서 내가 본 어떤 노인의 모습. 그 노인이 강렬한 생애 의욕을 보이면서 뭔가 물건을 막 찾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노인이 찾고 있는 이 B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 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굉장히 근엄하고 그 진지한 태도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노인이 보니까 뭔가 물건을 어떤 그 찾고 있는 듯한 날마다 그 물건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서 과연 저 물건하고 노인하고 무슨 관계지? 어떤 삶의 의미가 저기에 담겨 있길래 저렇게도 찾을까 알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기라도 나눠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라고 내가 이제 그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기력에 빠졌는데 노인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삶의 열정, 의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노인에게서 과연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B는 여기에다가 쫙 설정을 해놓은 거죠. 이 B번이 뭐냐면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잡힌다 했으니까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뭐 요거는 난이에게 들려주는 구어체가 아닙니다. 그 곁에는 개가 종종 걸음을 따르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이것도 현재형이에요. 빛이 파라솔, 괴짜,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시간의 흐름이 있죠.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도 현재형이고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에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 뭔가 변화가 있어. 뭔가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이 솟아오르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냐.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여기 이제 과거 시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형의 서술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있는 행위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A 장면은 한병장과 나와의 대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느리거나 정지죠. 근데 여기에서는 노인의 연속되는 동작,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구어체는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변별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A, B를 설정하고 있잖아요. 자, 문제 보면은 1번 설상 특징이다. 자, A는 회상 장면이다. 이건 과거 맞죠. 삽입이라는 것은 썼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괜찮습니다.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근데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게 1인칭 소설이잖아요. 이 1인칭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심리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노인의 모습, 그리고 내가 한병장과 뭐 대화를 했다. 그리고 남이한테 전달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나의 주관적인 심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 개입된 것은 무조건 뭐 객관적 분석이라든가 이런 말을 하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출문제, 지나간 문제라고 이렇게 젖혀놓으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시험 볼 문제들에 대한 예상 문제를 여기서 미리 푼다는 그 기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어체를 활용해서 이건 맞죠. 내가 남이에게
한병장과의 대화를 이렇게 뭐뭐 했어 이렇게 썼잖아요. 경험했던 사실, 이건 과거 맞고, 그 다음에 B는 현재형 시제 뭐뭐 하고 있다, 뭐 노예진다 이렇게 썼잖아요. 마지막에는 빠져나왔다 이런 과거 시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형 시제가 많단 말이에요. 현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재형 어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생생하게라는 말은 구체적 형상화 이런 말을 써도 되고, 감각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해설을 들으면서 이 생생하게가 뭐냐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다, 감각적이다,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무조건 안전빵으로 맞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A부는 공간 이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이게 뒤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근데 공간에 대한 묘사는 B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인물들의 외적 갈등이라는 것은 나하고 한병장이 싸운다거나 내가 노인하고 싸운다거나 이렇게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싸움이 나와야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움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는 A하고 B 모두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A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은 맞기는 맞아요. 뭐 물을 대주기 위해서 TC까지 이동하러 가는 그 사건은 맞죠. 그러나 A 장면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 틀렸다, 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요거는 놔두고 공간에 대한 묘사, 이건 확실하게 틀린 거고, 두 개 다 외적 갈등, 요게 틀려서 틀린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4번에 A는 인물 간의 대화가 나왔고, 요건 괜찮죠.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위를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준다. 근데 뭐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A에도 없고 B에도 없는 거죠. A에서는 뭐 한병장과 나와의 뭐 대립 갈등 그런 거 없고요.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면의 어떤 무서움이라든가 긴박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상황에서의 갈등이 해소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A, B는 모두 갈등 해소 과정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위인데, 여기서 뭐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위는 없어요. 노인이 어떤 사물, 물건을 찾으려고 날이면 날마다 저렇게 와서 찾고 있는 것이지, 뭐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A는 중심 인물의 말, 뭐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럼 내가 한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맞고, B는 주변 인물들의 말, 주변 인물이라는 것은 뭐 나하고 노인 말고 다른 뭐 옆집 아저씨, 뭐 부동산 가게 아저씨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뭐 주변 인물의 말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사건들의 인과관계, A 사건은 왜 일어났고 그 결과는 뭐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A에서 뭐 중심 인물의 말을 통해서 뭐 인과관계, 요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잘 보세요. 중심 인물의 말을 제시해서 뭐 인과관계, 요것도 틀린 것이고, 주변 인물들의 말은 나오지도 않는 것이고, 인과관계도 뭐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지나간 문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변별적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요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응 대비 중에서 차이점, A, B, 과거냐, 현재냐, 대화체냐, 구어체냐, 아니면 구어체가 아니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이 있냐, 없냐, 요러한 확실한 차이점들을 설정을 해놓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차이점에 기반한 대응 대비 문제를 꼭 푸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요거는 적절한 것이고, A는 모든 사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물은 뭐냐, 요 문장을 놓치면 안 돼. 차단된 나 자신. 그러니까 내가 사물이나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느낌을 느꼈어.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 이 점에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노인이 집요하게 찾고자 하는 그 물건이고, 그리고 내가 과연 저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 노인의 저 숙연한 태도, 저 진지한 태도하고 저 물건 사이에는 과연 물건이 뭐길래 저렇게 찾을까? 이러한 물건과 노인의 태도 사이의 관계도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 1번.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노인이 변화됐다. 이걸 통해서 B를 찾는, 노인이 찾는 물건이죠.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근데 요 문제에서는 요 앞부분하고 A를 통해 B를 예감한다. 요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그리고 A가 맞는지, 그리고 B가 맞는지, 둘 다 맞다면은 A하고 B가 원인과 결과 관계가 또 성립을 하는지, 요 세 개를 다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은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그러면 노인이 변화된 모습이 있냐, 이걸 먼저 살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노인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뭐 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B를 찾는 그 물건을 찾고 있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이다. 근데 앞에 보면은 약간 내가 노인이 날마다 그 물건을 찾고 있거든. 근데 뭐 노인이 얼마나 찾겠냐, 언젠가 그만두겠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앞에 페이지에 보면은 그 중약 이하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오늘 또 그가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물건을 저렇게 집요하게 찾고 있는데 과연 오늘 또 찾을까? 아마 오늘만큼은 그렇게 집요한 태도로 이제 찾지는 않겠지, 요렇게 믿었던 거죠. 요게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이다 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리고 앞에 부분에 노인이 조금 세잔하고 좀 기운이 없고 피곤해진 모습이다, 요걸 변화된 모습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 자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원인과 결과 관계가 매칭이 될 거냐, 그거는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노인이 이제 피곤하다, 지쳤다,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내가 예감했냐, 요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노인이 이제 지쳤다, 저렇게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뭐 노인이 얼마나 계속 찾겠어, 이제 안 찾겠지, 요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여기에 보면은, B에 보면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듯하다, 요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만둘 것이다. 요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금방 여러분들 시선에 딱 답으로 안 떠오르도록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A하고 B 비슷한 단어잖아요. A의 사물, B의 물건, 사물, 물건. 그런데 이 사물, 물건은 좀 다르죠. 내가 사물로부터 차단된 사물하고 노인이 찾는 물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틀리게 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선지 1번에서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 이 인과관계 설정 방식에서 요게 틀렸다는 것을 빨리 포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또 2번에 보면은 나는 B의 정체와 노인이 찾는 물건이죠. 노인이 이 물건을 찾는 태도 사이에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했죠. 여기 나오잖아요. 과연 물건의 정체가 뭔지 상관관계를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는 노인이 그 물건을 가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어떠한 가치 있는 물건이기에 저렇게 찾고 있을까? 여기 B번에도 보면은 요런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물건을 노인이 왜 그토록 소중하고 가치롭게 여기고 있단 말이냐, 여기 나와 있죠.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기진단 말이냐, 그렇게 가치롭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저 물건은 과연 뭘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나는 자신과 A, 사물로부터 내가 단절됐다. 이 관계에 대해서 타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앞에 여기 나왔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사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돌아온 나의 이 소외감, 일상으로부터 분리된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게 바로 나의 내적 갈등인 셈이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이 느낌을 누가 안아줄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에 나는
이 사물로부터 소외된 상태, 단절돼 있다 이거죠. 떨어져 있다. 이 상태에, 그리고 노인은 그 물건을 지금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뭐 당연히 맞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제고요. 앞으로도 A를 통해서 B를 알 수 있다. 근데 A도 맞고 B도 맞는데 A하고 B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서 답으로 설정한 굉장히 드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런 게 이제 대응 대비의 굉장히 최근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상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A, B와의 비교 대응 대비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그때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거의 뭐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뭐 강사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막 틀리게 했습니다. 예상도 틀리게 예상을 했었고 설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제가 이 월서는 16경과를 강의를 할 때 이 문제는 조심해야 된다. 막연히 자연 속에서 뭐 정치에 대한 뭐 혐오감이나 세속으로부터 뭐 단절, 그리고 자연 속에서 만족감,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그런 정서를 표현한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자연 속에서 응거할 때 그 내면 의식은 복합적이에요. 그 복합적인 양면 심리를 예리하게 포착해 낼 줄 알아야 된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은 월서는 16경과 신계영의 가사작품하고요, 나번은 고전 산문, 고전 수필이죠. 권근의 어촌기를 연결시켜서 문제를 냈는데요. 어떻게 냈냐면은 월서는 16경가에서는 여기에 A를 밑줄을 그어준 거예요. 강호 어적의 새 맹세 깊었으니 옥당 근마에 몽원이 섞였다. 요 부분하고 권근의 어촌기에서는 B를 여기다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것이 내가 몸은 표스를 하면서도 현재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뜻은 강호에 두어서 내 마음은 자연 속에 있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내 뜻은 자연 속에 있다. 매양 노래에 의탁하는 것이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B에다가 매칭을 시켜놓고 A하고 B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요를 문제화한 것인데 굉장히 문제 출제를 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현재 자연 속에 있는 것이고요. B는 현재 정치 벼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벼슬에 대한 꿈이나 미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B는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내면 의식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A하고 B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연에 대한 뜻을 둔 것은 공통인데, 한 사람은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도 있으면서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고, 이 B는 현재 정치하고 있으면서 자연 속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속의 삶을 긍정한다, 요 점은 공통인데 각기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요런 점에서 A, B 문제를 전형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막을 건너는 법에서도 내가 사물로부터 차단된 A하고 노인이 찾는 물건하고 사물하고 물건이 그 차이점이 뭔가, 요거를 출제했고요. 여기에서는 또 신경의 가사하고 고전 수필에서 A, B 부분을 이렇게 비교 대응한 문제를 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어때요? 문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요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에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비싼 돈을 주고 푼다 해도 요런 문제를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평가원의 출제 논리라든가 그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안목이 있어야만이 출제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출제의 논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도 없고 엉뚱한 문제 내놓고 해설도 이상한 해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월서는 16경과 나왔으니까 가를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만 보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번에 보면은 동쪽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들판에 만경 황혼이 한빛이 되어 있구나. 이 황혼은 누런 곡식을 말해요. 누런 구름인데 굉장히 큰 들판에 누런 구름이라는 것은 가을에 익은 곡식의 모습입니다. 계절감이 나와 있죠. 중양절은 9월 9일이에요. 음력 거의 됐구나. 내놀이 고기잡이 가잡구나. 이렇게 번유 청의도 하고 있고요. 붉은 개는
여물고 옆으로 걷는 개 있죠. 맛있죠. 누런 달근 살쪄 있으니 술이 익었으니 벗이 없을소냐. 전가에 농촌의 흥미는 날로 깊어 가노매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전원 생활의 즐거움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즐거움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즐거움 속에서도 이 사람은 음흉하게 벼슬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A번이란 말이에요. 살려올 긴 모래에 밤불이 밝았으니 밤에 불이 밝았으니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놓고 호투포행 구비에 아정물이 밀물이 밀려오니 돛담배 애내성이 고기잡이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고기 파는 장사꾼의 소리로다. 경치도 좋고 생활이 왜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 즐겁다 이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표면상으로 이 즐거움 요것만 가지고 자연 속의 뭐 즐거움이다, 자연 속의 한가로운 정이다,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중략 이하에 보면은 이러한 정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와 이 청경, 이 아름다운 모습 값이 있을 것이라면, 그러니까 가격을 줘야 즐길 수만 있다면 정막히 닫은 분의 내 분수로 들어오겠느냐. 내가 돈이 없는데 내 분수로 이런 좋은 경치를 맛볼 수 있겠느냐. 사조 없다 홈이 거짓말 아니로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죠. 일무사조라는 말인데요. 해가 사사로이 비치지는 않는다. 조명할 때. 그러니까 사적으로 어떤 데만 비치고 어떤 데는 안 비치고, 해는 보편적으로 다 골고루 비치고요. 비도 온 세상에 골고루 내리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만물은 뭐하다?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모제 비친 빛이 옥루라 다를 쏘냐. 이 옥루라는 것은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정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정치 생각입니다. 청준을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물동입니다. 술을 부어서 주겹 간한 술을, 굉장히 좋은 술을 달빛 따라 거우로니 기울이니 표현한 흥겨움이 조금만 하면 날아갈 것 같다.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적선이 이렇게 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이적선이 이태백인데 술 먹고 강에 달이 비치니까 달을 따라 물에 들어갔다가 못 나왔잖아요. 달을 보고 미쳤구나. 추나 추동의 경치가 아름답구나. 주요와 조모의 완상이 새로우니 아침 저녁으로 그 경치 감상하는 게 이렇게 날마다 새로우니 좋다. 몸이 한가하나 귀누는 겨를이 없다. 너무나 시간이 없다. 경치 구경하느라고 너무나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이야기죠. 여생이 얼마 하냐. 백발이 저절로 기니. 백발은 늙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늙음에 대한 한탄이 있어요. 자연 속에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공명은 계륵이라 다르소냐. 계륵은 이제 닭갈비잖아요.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러니까 세상 공명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 공명을 굉장히 중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계륵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A 부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강호의 어조에 이 자연 속의 물과 새들의 자연 속의 생활이죠. 새로운 맹세가 깊었으니 자연 속에서 살겠다. 깊은 맹세를 했으니 옥당 금마에 몽운이 섞였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옥당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의미해요. 외우세요. 관직 벼슬을 의미합니다. 옥당은. 그리고 금마라는 것은 황금의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슬살이의 화려한 삶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몽운이 뭐예요? 꿈이잖아요. 꿈속에 섞였다. 꿈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벼슬에 대한 미련이나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공명은 뭐 계륵과 같다. 지금 생활이 즐겁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꿈속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미련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양면 심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초당연월에 걱정 근심 없이 누워있어. 촌주 강어로 촌에서 물고기로 장일치 길게 취해서 놀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도 재밌게 놀기를 원해. 이 몸이 이렇게 구는 것도 다 임금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글을 맺었어. 근데 A에다 밑줄을 그었다는 것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거든. 근데 B는 뭐예요? B가 바로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관직 벼슬아치예요. 그러면서도 뜻은 강호에 있어.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아까 A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벼슬에 대한 꿈이 있는 거고, 여기는 벼슬을 하면서도 자연의 꿈이 있는 것이죠. 요거를 가장 정확하게 비교한 내용이 뭐냐 했으니까 어때요? 문제를 잘 낸 것이죠. 섬세하게 읽어야 된다. 너무나 도식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뭐 자연 속의 한가로운 삶, 끝. 요것만 알면 된다.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선지 1번. A는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다. 괜찮죠?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거든요. 이 내가 정치 현실에 몸을 담고 있어. 그렇죠. 현재 처지가 강호에 응거하려는 지향이 있다. 이게 딱 맞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A는 내가 강호에서의 응거를 마치고 정치 현실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제 응거 생활을 다 마치고 정치 현실로 완전히 복귀를 하고야 말리라. 거기까지 나간 건 아니에요. 이거는 OVER입니다. 오버예요. 그냥 이 사람은 뭐냐면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꿈속에서 약간 미련이 있는 그런 상태지, 내가 이 은거 생활을 빨리 마치고 정치로 반드시 복귀하겠다. 이건 오버입니다. OVER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서 신뢰를 잃었다. 이건 아니에요. 정치도 잘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연 속에서 응거하려는 소망, 요건 맞죠. 자, 3번에 A는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경치를 감상하죠. 요건 맞습니다. 정치 현실의 본래를 해소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 벼슬에 대한 기대가, 미련이 좀 있는 거죠. 해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은 안 나왔어요. 강호에서 응거한다. 요건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A는 내가 강호에서 늙어감에 체념하면서도, 그 늙음은 나와 있긴 해요. 근데 A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를 잘 봐야 돼. 늙어감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체념하면서도 정치 현실을 지향함이 A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A는 꿈속에서도 약간 벼슬에 대한 미련이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A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응거하려는 염원을 나타낸다. 근데 이 사람은 정치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치 현실을 하면서도 자연 속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게 아니에요. 현재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자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A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에게 맹세하며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한다. 근데 A번에서 임금한테 막 맹세하면서 제가 정치 잘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하여, 이런 거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치를 능력자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강호에 응거한다. 이거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굉장히 선명하게 대비시켜서 A하고 B에 나와 있는 화자들의 처지, 그 다음에 지향성, 그리고 그 내면의식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4-2강에 이어서 대응 비교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응 비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를 닦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풀고 제 설명을 기준 삼아서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5쪽까지만 4-2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묵화와 북창이라는 이 두 개의 핵심적인 단어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를 냈거든요. 대응 비교 문제입니다. 이 264의 초가라는 이 작품이 비연계 문제였거든요. EBS에 안 나왔던 낯선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에서 이 묵화라고 하는 이 비유어인데 고향을 묵화에다 비유한 거거든요. 이 묵화라는 단어에다가 주목을 하고요. 또 다른 작품, 나번의 김관식의 거산호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이제 EBS에 수록이 됐었고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264의 초가라는 시의 1년에 첫 번째 연에 나와 있는 이 묵화라는 단어하고 거산호라고 하는 시의 첫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북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그 유사어는 아니거든요. 동의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사어나 동의어는 아닌 두 편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비교해서 대응해서 제대로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요렇게 출제를 했어요. 요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2번에 보시면은 1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시어를 딱 끌어가지고 이 두 개의 시어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이제 이게 23쪽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이 문학을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고 있느냐, 요거를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264의 초가라는 시에서요, 이 묵화라는 이 단어가 어떤 시어냐고 하면은 여기 1년에 나와 있잖아요. 구겨진 하늘은 묵은 옛날 이야기를 편듯이, 이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굉장히 그 구겨진 이야기 책과 같다. 뭐 행복한 마을은 아닌 듯이 썼어요. 돌담의 울타리가 고성같이 옛날 성같이 둘러싼 상기석이 있고 박쥐 날개 밑에 황혼이 묻혀오면 박쥐가 날개를 펼치고 황혼이 다가올 때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듯한 묵화 한 폭에 벌레들이 막 좀을 먹어 있다. 여기서 이 묵화라고 하는 것은 묵으로 그린 그림인데요. 고향을 담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실제로 고향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그런 그림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일종의 비유거든요. 고향을 한 폭의 묵화라고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묵화와 같은 고향에는 벌레들이 좀이 먹은 묵화와 같다. 그처럼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고향은 낡은 곳이다. 그걸 강조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묵화입니다. 고향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을 의미하는 이 묵화는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들이 있어. 그만큼 이제 이 그림의 조각조각들이 있듯이 고향의 모습이 띄엄띄엄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끊어진 그림의 조각과 같다. 고향은 연결되기보다는 띄엄띄엄 끊어진 그림 조각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거기에는 아파트에 보리밭에 말매나무 캐러간 가시네는 다른 가시네들과 종달새 소리에 반해서 빈 바구니 차고 오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술래짠 두 뺨 위에 모매꽃이 피었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술래짠이라는 말은 뭔지는 모르지만 뺨의 상태를 수식하는 이제 관형을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붉게 물들었다든가 뭐 상기했다든가 얼굴의 상태입니다. 그 두 뺨 위에는 모매꽃이 피어 있고 가시네들이 나무를 캐러 갔기 때문에 그 가시네들의 두 뺨에는 꽃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고 했는데 압내강의 강 이름입니다. 썰애나무 밀려 내릴 때 젊은이는 다른 젊은이들과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갔고 시골에는 고향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서리빨도 입저도 못 올 때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니까 가난한 고향의 모습이죠.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떼들 때문에 다 날아갔고 곡식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했고 곰처럼 어린 놈들은 북극을 꿈꾸는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을 또 꿈꾸고 있다. 그만큼 고향은 열악한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죠. 늙은이는 늙은이와 막 싸우는 그러한 고향 속에 그네들의 입김도 있고 벽에 서려 있는 성에 끼는 한겨울의 밤, 고향의 계절적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동네의 밀고자인 것과 같은 동네의 소식을 다 알려주는 듯한 저 강물조차 얼어붙는다. 이게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얼어붙은 극한의 공간이었다. 열악한 고향의 현실을 쓴 264의 초가라는 시거든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묵화라고 하는 시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이 묵화만 딱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묵화라는 시어를 쫙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번의 시는 이 북창인데 이 북창이 뭐냐? 오늘 화자가 여러 제낀 그 창이란 말이에요. 장거리를 등지고, 그러니까 시장이죠. 마켓입니다. 산을 향하여 앉아있는 이 뜻은, 그러니까 산은 향하고 싶은 곳이고 장터 같은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등지고 앉았다 했으니까 이제 화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터는 등을 지고 산을 향해서 쫙 앉아있다. 그리고 북창을 쫙 열었어. 그러니까 산이 딱 보이는 거죠. 북창은 화자가 열어 제낀 바로 그 창입니다.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사람은 맨날 변하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운 그 산 아니냐. 그러니까 산은 인간들과는 좀 다르죠. 이 사람처럼 변하지 않아. 고요하고 너그러워 오래 사는 데다가 장수한다 이거죠. 인격 관거입니다. 사람처럼 썼어요. 의인법입니다. 보물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이다. 마음은 본시 산을 사랑해. 화자는 너무나 산을 사랑한다고 했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서 내가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이승과 저승의
낮과 밤에 아라이 끝없이 뻗쳐있어 다리를 놓는 저 산이 있다. 너의 품이 내 고향이다. 그립다. 산아 미역치 한 이파리 산긋한 그러한 산 내음새도 있고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한다. 그만큼 산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 꿈같은 산의 전기를 그리면서 나는 산을 그리면서 산다. 산에 대한 무한한 그 애착, 산에 대한 무한한 지향의 욕구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의미로 쓴 것이고요. 이 264의 초가라는 시하고는 다르게 이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가에서 묵화와 박쥐 날개 이런 이미지들이 연결됐는데 이것은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니까 열악한 분위기하고 상통하죠. 그리고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해서 산을 봤다 이거죠.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다. 그러니까 앞에는 어두운 분위기고요. 이 두 번째는 산에 대한 친화, 아늑하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다 했으니까 이것은 무조건 뭐 맞습니다. 어느 하나도 뭐 구겨진, 틀린, 의심나는 대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틀린 거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맞다. 가번은 어둡고 열악하고 뭔가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가번의 264의 초가는. 그리고 나번은 산에 그 아늑하고 정말 산에서도 산을 그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요.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요 쉼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하고 연결시켜야 됩니다. 뭐뭐에 대응된다. 이 대응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응된다. 고향의 현실을 좀벌레가 쳐진 묵화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두워오는 황혼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대응은 일치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대응된다.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번에서의 북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북창을 확 열어가지고 아늑한 친화적인 산의 이미지를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저승의 밤이 나오는데 절망적 상황 이거하고는 전혀 아니죠. 나번시는 절망적 상황 아니잖아. 물론 저승의 밤이 나오긴 하지만 내 이승의 낮과 죽을 수도 있는 저승의 밤에 낮과 밤을 또 이승과 저승에 함께 뻗쳐 있어서 다리를 놓아준다. 그 산은 말하자면 이승과 저승, 낮과 밤을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영원한 세계다. 이런 뜻에서 쓴 것이지 뭐 조승의 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절망적 상황이다. 요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죠. 이건 틀린 겁니다. 명백하게 틀려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에서 묵화에 좀이 쳐서 이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서 느끼는 세월의 깊이, 그러니까 오래됐다. 요건 괜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 산을 보려고 창을 확 열었다. 이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했다. 근데 뭐 화자의 인식이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없고요. 나는 산 속에 있으면서도 산을 그리워할 정도로 그리워한다고 했기 때문에 산에 대한 일관적인 긍정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뭐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틀리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틀린 걸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에서 묵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림이 연결된 게 아니라 쪼각쪼각 났어. 막 벌레도 좀이 먹었고 막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단 말이죠. 그만큼 고향의 이미지가 분절됐다. 이 분절됐다는 것은 마디마디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고향은 온전한 고향이 아니다. 요거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눈에 좀 거슬릴 수는 있는데 좀 참아야 됩니다. 아, 분절이다. 뭔가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틀린 걸 찾아야 됩니다. 나번에서 북창을 열어서 산을 보고 있다. 그만큼 산에 대한 친화감이잖아요.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다. 그러니까 선망은 부러워한다, 좋아한다, 지향한다 이런 것인데 근데 선망하는 세계하고 분리된 이미지가 아니라 산을 보면서 산을 그리워하고 산을 좋아하잖아요. 뭐 분리, 단절, 소외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에서는 묵화에 그려진 모매꽃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뒤에 담아낸다. 근데
뭐 부끄러움의 정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이라고 했는데 이 몸의 꽃이 묵화에 그려져 있나?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은 묵화에 좀이 쳤다, 이렇게 벌레가 먹었다, 이런 말은 있고요. 고양을 그린 하나의 그림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 고양이라고 하는 그림은 쪼각쪼각 나 있다, 이런 말은 있는데 몸의 꽃이 피었다는 말은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몸의 꽃은 어디에 피었냐면은 나무를 캐러 간 가시네들의 술래짠 두 뺨 위에 몸의 꽃이 피었다. 그 가시네들의 얼굴 위에 몸의 꽃이 피었다, 이것이지 묵화에 몸의 꽃이 그려진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연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 요거 자체가 틀린 것이고요. 부끄러움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서 본 보옥에, 보옥은 보물이거든? 이 보옥이 여기 나오잖아요.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그러니까 산에는 보옥이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산에 있는 보옥에 안타까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정서를 쓴 거예요. 산에 대한 친화감인데 무슨 안타까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인데 선지 이번에 뭐 절망적 상황,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 봐서 가는 어둡고 열악한 상황, 분위기, 정서, 그리고 나버는 친화적인 분위기, 정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답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묵화와 북창이라고 하는 유사어나 동의어가 아닌 일련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시어를 가지고 시 전체의 분위기나 정서를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응 문제 중에 하나가 시간 공간의 비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23쪽입니다. 정철의 3인곡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읽었기 때문에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죠. 39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뭐냐, 요게 시간의 문제를 냈거든요. 이 작품에는 3인곡에는 천상의 시간하고 지상의 시간이 나타난다. 이 천상의 시간에서는 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공간에서 흘러갔던 시간이에요. 님과 함께 천상에서 영원히 살아보고자 했던 게 화자의 소망이었잖아요. 여기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다. 이 광안전이 천상세계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찌하여 이 하계, 이게 바로 이제 지상의 세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상의 세계는 이별의 세계이고요. 천상의 세계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서로 대립되어 있죠. 그래서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왜냐하면 이별을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시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빨리 지나갔다거나 심리적으로 느리게 지나갔다거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심리적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내면 심리에 따라서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이것은 시간을 주관적으로 느낀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심리적 변형으로 시간을 표현했다. 지상의 시간을. 자, 1번부터 보면은요. 님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시켰다. 그것은 바로 천상에서 님과 영원히 살고 싶었다. 천상에서 끝없는 사랑을 누리고 싶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기에. 님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사랑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젊어 있고 늙어요. 내가 젊어 있었는데 이렇게 늙게 됐다. 이런 걸 통해서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 끼어 들어왔다. 천상에서 있을 때보다도 벌써 이렇게 내가 늙게 되고야 말았구나.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 화자가 이 지상에 와서 이렇게 빨리 늙게 되고야 말았다. 그만큼 지상의 시간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편입됐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은 지상에서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3번에 3년 전을 엊그제라고 인식했다.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났다는 것이죠. 님과 함께 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게 3년이 벌써 지나갔다. 천상에 있던 시간보다 벌써 3년이 지났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이 됐다는 것은 빨리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3년이 엊그제와 같다. 굉장히 압축이 됐다는 것이에요. 빨리 지나갔다.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인생은 유한한데 무심한 세월이라는 말을 했어. 그만큼 이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죠.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인과의 사랑이죠.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불안하다 이런 말은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의 독특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무심한 세월은 막 흘러간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석의 가능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 나와 있지 않냐, 요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냥 허용입니다. 허용.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럼 허용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염량이 더위와 추위입니다. 더울염, 서늘할 양. 그러니까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세월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 염량이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고쳐온다. 가는 듯 하다가 빨리 온다. 이런 말은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간다는 뜻이거든요. 어디에서? 지상에서. 님과의 관계 단절. 어디에서? 지상에서. 그러한 절망감으로 인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됐다는 것은 너무 느리다는 뜻이에요. 느릴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되다, 지연되다, 늦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염량이 더위와 추위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와. 그만큼 굉장히 빠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축이지 심리적 지연이 아닙니다. 야, 굉장히 세월이 빠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너무나 느리다 지루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표현해서 틀린 겁니다. 선지 3번처럼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압축 3년 전이 엊그제와 같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심리적 압축이라는 말로 써야지 이처럼 심리적 지연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리적 압축이냐 심리적 지연이냐 이 두 개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꼭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심리적 압축은 축약 빠르다 빠름 이것이고 심리적 지연은 늦춤 미룸 느림이다. 그러니까 심리적 압축이냐 심리적 지연이냐 요 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빠르게 지나가면 심리적 압축 느리다 지루하다 무료하다 요거는 심리적 지연. 근데 심리적 압축을 써야 되는데 심리적 지연을 쓴다거나 지연을 써야 되는데 심리적 압축을 쓴다거나 요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시 3대로 24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소설 유시 3대로 가문 소설이고요. 이 34번에 보면은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A하고 B에 대한 비교 대응 문제예요. 그리고 35번에 보면 장시를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 기역과 니은이 뭐냐면은 이화정이거든요. 이화정이라는 것은 이 유세형의 약혼녀 장씨가 거처하고 있는 공간인데 이 기역 이화정하고 니은 이화정을 이해해라. 이 문제는 공간을 비교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시간에 대한 비교 문제 여기에 기역 이화정 니은의 이화정 앞부분 뒷부분 공간에 대한 비교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교 대응 문제를 어떻다? 낼 수가 있고 올해도 뭐한다?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 앞에는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유색이라고 하는 사람의 혼사 갈등이 나와 있고요. 요 부분에 이제 그 둘째 아들 유세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씨하고 이미 약혼을 했는데 왕의 사이로 간택이 돼요. 선택이 돼가지고 공주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약혼한 이 장씨는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이 공주가 자기 남편 이 유세영의 아내로 공주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 먼저 약혼했던 이 장씨는 엄청난 불안과 갈등과 원망의 상태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번의 부분은 이 장씨의 내적 갈등. 나는 왜 내가 먼저 약혼했는데 이 왕족의 딸인 공주가
내 자리를 차고 들어와가지고 내 남편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엄청 원망을 하는 대목이 A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B번 대목은 찾아온 유세영한테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면서 공주가 그 궁궐에서 자기를 막 창피를 줬다, 이렇게 막 낱낱이 유세영한테 막 자기가 당했던 일을 막 유유하면서 다 까발리고 있는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A하고 B 대목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고, 기억의 이화정에서는 혼자서 장씨가 탄식하고 있는 이 공간으로서의 이화정을 기억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니은의 이화정은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고생이 많았느냐, 내 사랑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장씨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바로 그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화정이라고 하는 공간의 의미가 바뀌고 있죠. 그리고 A하고 B번 대목은 유세영이가 오기 전에 혼자 한탄하던 장씨의 말이고, A번은, 그리고 B번은 유세영한테 자기 신세 한탄을 앞에 두고서 막 한탄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A하고 B에 대한 대목은 약간 다르죠. 그걸 설명해라, 요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씨를 중심으로 기억과 니은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A하고 B번을 잠깐이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정에 돌아와서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서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맺히고 슬픔이 가득하여 생각하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약혼을 했는데 공주가 유세영의 짝으로 들어오면서 장씨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 A번이 바로 장씨의 한탄 대목이거든. A번이 요 대목입니다.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그러니까 이 장씨도 상당히 그 재상가의 딸이거든요. 유생과 유세영입니다. 백년 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운데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이게 이제 부마는 왕의 사위야.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 요게 이제 유세영이단 말이죠. 나의 낭군을 뺏어가서 위세로서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랫사람이 되게 했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칭송하고 은혜를 읊어서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치는 내 몸에 다 모이게 됐도다. 내가 너무 천박하게 돼버렸다. 우주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구나. 너무나 차이가 많다. 비유법이죠. 나는 잽이 안 된다. 내 얼굴하고 재주가 공주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먼저 또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내가 먼저 약혼을 했다. 근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 감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고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달감의 마음심,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어찌 감심할 줄 알리요. 그러니까 달게 마음을 받아들인다. 특히 고통이라든가 남에게서 받은 어떤 책망, 꾸짖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뒤에 또 나옵니다. 내가 감심하겠다, 이것은 내가 달게 받겠다, 이런 뜻이고요. 내가 어찌 감심할 줄 알았겠는가, 이 말은 내가 어찌 달게 받을 줄 어찌 알겠는가. 달게 받아들이다,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B번에도 또 나오거든요.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좀 이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낭군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 내가 유세영 당신을 이렇게 따라와서 이곳에 와서 사는 것 자체를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주방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낭군을 따라와서 이곳에 사는 것 자체를 원망을 했다면 어찌 이 깊은 규방에서, 방입니다. 여성이 사용하는 방입니다. 이 방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릴까. 그러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 뜻으로 여기서도 쓴 거거든요. 나는 당신 자체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감심이라는 말 자체는요, 기꺼이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에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지가 짐짓 능활하여. 능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주가 굉장히 교활한 인간이다, 막 공주를 욕하는 거죠.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이거 전부 다 시댁 사람들이죠. 유세영의 가족들입니다. 부모, 시누이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낭군의 마음은 이를 쫓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꼬 하면서 엄청나게 우려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는 장씨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요 대목이거든, A가. 그리고 요 B번 대목은 이제 유세영이가 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대 무슨 일로 슬프냐, 나를 쫓음이, 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원망이 있느냐, 왜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씨가 단시간에 말하기를 난군은 쓸데없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난군을 쫓는 것을 원망했다면 주방에서 홀로 눕는 것을 어찌 감심하였사오리까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였겠느냐. 다만 제가 귀덕에 들어온 지 5, 6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도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버님, 시아버지죠. 유세영의 부모입니다. 난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자기 자신이죠. 편안하지 못한 바이오입니다. 근데 공주가 위에 계셔가지고 온 집안의 권세를 오로지 자기 멋대로 하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서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의 비유가 되냐면 쫄개처럼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공주를 자기가 우러러보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다. 제가 감히 한가할 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반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생의 신체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진양공주거든요. 이 공주의 거처입니다. 공주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장시죠.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들이 모든 시녀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자기들 입을 가리니 궁녀들이 막 비웃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제하고 여기에 제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앞에 제는 장씨를 말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제는 궁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문맥상으로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양공주가 있는 그 궁궐에 가서 엄청난 창피들을 시녀들한테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다라고 유세영한테 이렇게 막 까발리고 있는 요 대목이 B번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세영의 마음이 이제 막 찢어지도록 막 슬프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마가 유세영이죠.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진양공주죠. 자기가 왕족의 딸이라고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걸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해서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 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이화정은 바로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 돼버렸어요. 아까 이화정은 외로움과 한탄의 공간이고요. 이 문맥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공간의 의미가 바뀌고 있죠. 열리조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서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길 데가 없다. 여기서 뭐 낙천이라든가 양왕이라든가 이러한 단어들은 중국의 고사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상황 파악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35번 문제를 먼저 보면은요, 이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라. 이게 공간이단 말이에요. 장씨가 거처하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이 기억의 공간은 장씨가 평생 살아갈 계책을 헤아리면서 눈썹에 한이 맺히고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공간이고요. 니은의 이화정은 유세영과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기억의 이화정은 학문을 연마한다. 이것은 슬프기 때문에 무슨 학문 공부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덕행을 닦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억은 불신을 드러낸다. 근데 이 불신이라는 게 무슨 뭐 유세영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공주에 대한 불신, 유세영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난양공주에 대한 불신과는 조금 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를 믿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한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불신을 드러내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니은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 조소는 비웃음이기 때문에 뭐 유세영이가 봐라 뭐 난양공주한테 너 무시당했지 더 당해라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한탄을 드러내고 있고 니은은 애정을 확인하고 있다. 이게 딱 맞네. 그 다음에 4번에 계책을 꾸민다. 계책을 꾸밀 겨를이 없어요. 걱정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틀린 거고 5번의 기억은 성우 시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오해를 해소한다. 근데 이 오해라는 것은
유수영에 대한 오해가 있었냐, 진양공주에 대한 뭐 오해가 있었냐. 오해는 어느 사람한테도 없었어요. 더더구나 오해를 풀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다. 그래서 35번에 3번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34번에 A하고 B에서는 A는 한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장씨가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것이고, B는 유세영한테 자신의 고달픈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당했어요. 이렇게 과거 사실까지 동원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1번에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A에서도 내가 먼저 약혼을 했는데 공주가 뒤로 들어왔다. 그리고 남의 남편을 부마로 삼기 위해 이렇게 데려갔다. 내 신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정보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정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A와 B는 모두 비유적인 진술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 이 상황이 나와 있잖아요. 단지 비유적인 진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처럼 뭐듯이 전형적인 비유적인 표현 요게 나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주로 이제 직유적인 표현으로 수능에서는 보다 아주 직설적으로 냅니다. 뭐 은유적인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직유적인 표현이 가장 직설적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근데 A에 보면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과 같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B에 보면은 변변치 않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서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같게 뭐처럼 이런 게 매우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고달픈 상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거 맞다.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선지 3번에 A는 B와 달리 A에서만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의문형이 나와 있는 걸 봐야 돼. 뭐뭐인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장시가 되겠죠. 자신의 원망이 의문형으로 나와 있냐. 요걸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A에 보면은 어찌하여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난군을 뺏어가서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이게 의문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 드러나 있고요. 또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았으리요. 이렇게 남의 천대를 달게 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는가. 참 원망스럽다. 의문형을 통하여 원망의 정서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다 공주 때문이다. 이렇게 의문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원망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는 A에만 나와 있거든. 그리고 B번도 의문형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원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난구는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난구를 쫓는 걸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굴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겠습니까? 달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신 원망 아닙니다. 이건 원망이 아니에요. 말만 원망이 나와 있지, 공주에 대한 원망은 장씨가 A에서만 의문형으로 표현한 거고, B에서는 유세형을 통해서 유세형 앞에서 유세형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한 선지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B는 A와 달리, 그러니까 B에서만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환심은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우울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근데 뭐 A하고 B는 장씨가 우울한 지위에 있지 않잖아요. 장씨가 뭐 공주보다 우월합니까? 장씨가 유세영보다 우세합니까? 장씨는 이 상황 맥락에서는 누구한테도 우울한 지위에 있지를 않아요. 열악한 처지에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4번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A는 앞으로 일을 추정한다, 추측한다, 걱정한다 이거죠. 일어나지 않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려하는 것이죠. 그만큼 불안하니까 내 앞날은 어찌 될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고요. B는 지난 일을 내가 이렇게 진양공주 궁궐에 가서 이렇게 당했다. 그것을 유세영한테 털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우려, 내 처지가 이렇게 될 것 같다. 이 걱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1, 4-2강에 걸쳐서 비교 대응 문제를 유사하거나 동일한 또는 중요한 단어들을 엮어서 비교 대응하는 문제 살펴봤고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비교 대응 문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출제되는 문제들의 패턴 그리고 해법 과정을 철저히 익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5강에 이어서 보기 문제 풀이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